세계 3대 전설적인 투자자로 퀀텀 펀드를 어마무시한 진단하는 일본 경제, 노루와 토끼가 다니는 10차선 도로를 만들고요.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댐도 만들고요. 농경지와 이어지는 다리도 만들고 아베노미, 약발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도를 넘어섰고요. 태클을 거는. 안녕하세요. 손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일본의 몰락에 그리고 한국의 부흥에 투자하는 이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짐 로저스가요, 얼마 전에 김제동 씨, 코미디언 김제동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한국이 부상하는 반면에 일본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한국한테 이제 태클을 걸겠다, 이런 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일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 왜 일본 경제가 추락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비학점도 줄 수 없다. 그리고 일본에 매우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매일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빚을 늘려가고 있고, 이렇게 찍어낸 빚을 가지고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이런 미친 짓을 얼마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관련해서요,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짐 로저스는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거물이고요. 또 예전에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창설해서 4,000%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투자의 특징은 뭐냐면 큰 흐름을 보고 투자한다는 것이죠. 세계 경제의 이제 메가 트렌드에 주목하면서 큰 경제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선굵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세기 전에는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면 이제는 이제 아시아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사는 것도 자녀들과 함께 싱가포르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 짐 로저스가 진단하는 일본 경제, 아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돈을 찍어내서 국채를 매입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왜 시작이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요, 사실은 일본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미국 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국이 당시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거의 압박하다시피 해서 이끌어내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높이도록 만듭니다. 즉 달러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높여서 일본이 수출을 하기 힘들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은 엔화 가치가 치솟는 바람에 수출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쌓이는 돈들을 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마무시한 주식 거품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연달아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1990년에 일본의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하고 1년 뒤인 91년에 부동산 거품이 본격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거품, 주식 거품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그게 잃어버린 10년을 넘어서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제 치닫게 된 거죠. 자, 이러는 가운데서 일본 정부가 그때 했던 것은 뭐냐? 어마어마하게 생겨난 금융기관의 부실이라든지 건설기업들, 관련한 대기업들의 그런 부실 채권들을 깨끗하게 단기간에 정리하기보다는 계속 문제를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 채권이 계속 물밑에서 위기의 위기를 또 부르면서 일본 경제를 계속 이제 수렁으로 몰고 간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일본은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경기는 가뜩이나 좋지 않아서 제로 성장 또 마이너스 성장을 연거푸하고요. 또 이러는 가운데서 경기가 계속 나빠지니까 막대한 재정 부채를 내서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노루와 토끼가 다니는 10차선 도로를 만들고요.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댐도 만들고 농경지와 이어지는 다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일본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의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지나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한 번 더 휘청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주력 산업이었던 IT, 반도체, 가전, 이런 것들이 모두 꺾이기 시작한 상태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일본이 한 차례 더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가 2013년에 일본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일본판 양적 완화입니다. 그때 이런 경기 침체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아베가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경제 정책의 종합판이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겁니다. 이 아베노믹스라는 건요, 크게 대규모 양적 완화, 중앙은행에서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계속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돈을 투입하겠다. 그 다음에 재정 확대, 또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를 발휘하는 듯 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서 국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국채를 매입하는 만큼 그 돈들이 시중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 시중으로 흘러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중에 돈이 흔해지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게 되고, 그래서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덫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 돈의 가치, 일본이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면서 계속 엔화 가치가 오르는 바람에 일본의 수출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이 되게 약했었거든요. 근데 이 돈을 풀므로 해서 돈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본 엔화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또는 유럽 시장에서 더 싸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키워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토요타 자동차와 같은 일본의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판 수출 대금이 일본 엔화로 계산될 때는 상대적으로 금액 액수가 더 커지는 이른바 이제 환율 효과라는 걸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출을 많이 해서 실적이 늘어나고, 또 한편은 그 실적이 엔화로 환산했을 때 더 규모가 커지는 걸로 나타나서 일본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아졌죠.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가가 한동안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일정한 시점이 지나니까요,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발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일단 일본의 주가가 한때 양적 완화를 실시한 직후에 일본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2, 3년 지나면서부터 주식시장이 빠르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실시한 이후로 2016년, 2017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대기업들을 보조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실현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일본의 이제 GDP, 즉 경제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된 초기에는 1%대를 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일본 경제가 0%대 성장률에 그치는,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그런 시기가 나타났습니다. 단적으로 지난해 경제 성장률만 하더라도 0.8% 정도에 그쳤고요. 올해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거의 0%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짐 로저스가 걱정하는 돈 찍어내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일본의 국가 채무 규모는요,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경 3,850조 원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저도 이거 계산하면서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해 봤는데 도저히 잘 감이 안 와서요. 그래서 좀 감이 오도록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한국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액이 1,807조 원이었습니다. 이 1,807조 원의 7.7배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국가 채무는 GDP의 약 39.5%인데요. 약 713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의 국가 채무는 한국 국가 채무의 약 19.5배 정도에 달합니다. 한국 경제보다 경제 규모가 대략 한 3배 조금 넘게 큰 나라인데 국가 채무는 19.5배나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이처럼 일본의 국가 채무가 도를 넘어섰고요. 일본의 국가 채무가 일본 GDP의 237%나 된다는 것은 너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이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숫자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국가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 채무가 많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이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금리를 계속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정책금리,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우리는 보통 금리라고 하면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온갖 금리가 다 기본적으로 플러스의 영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단기 정책 금리가 마이너스 0.1%인 상태인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국가 예산을 짤 때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 예산을 짤 때 기본적으로는 조세 수입, 그리고 조세 수입과 다른 뭐 각종 수익을 운영해서 버는 조세 외 수입이 있습니다. 이걸 두 축으로 하는데 일본은 지금 국가 예산의 한 40% 정도를 새로 발행하는 국가 채무를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얼마나 계속 굴려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짐 로저스가 의문을 갖는 거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경제적으로 계속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일본의 아베 정부는 경제 성적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민심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우경화 노선을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제 민족 감정을 자극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과거의 영화를 되찾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상하는 중국 또는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의 이제 태클을 거는 이런 이제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최대 정치 컨설팅 띵크탱크인 유라시아 그룹에서는 이런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을 두고요. 이번 사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부정적 시선을 외교적 이슈로 분산하려는 포석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기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경제 이슈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보고서 구독 시 5종의 파격 특전을 제공합니다. 위기 뒤에 찾아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9월 4일까지